자, 네,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네. 자,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그 훈민정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훈민정음은 누가 만들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영화나 드라마와 다르게 세종대왕이 직접 만들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그러면 왜 만들었을까요가 아주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그때 이 조선에는요, 이미 한자라는 글자를 사용했는데 왜 세종대왕은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을까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요, 여러분, 훈민정음 제일 앞에 있는 글을 서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서문을 보면 글자를 만든 목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옛날 훈민정음 읽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데 그 옆에 여기 보시면 점이 있죠, 여러분. 지금은 이 점이 없는데요. 이 점은요, 그 소리의 높낮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이 없으면 낮은 소리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점이 하나면은 높은 소리고요. 점이 여기 두 개가 있죠. 두 개는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나는데요. 저는 못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선생님이 쉽게 풀어봤거든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나란 말싸미 둥기게다라, 즉 중국의 한자와 우리말이 서로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식이 부족한 백성이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불쌍하게 생각했다. 자, 여기서 내가는 무엇입니까?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이 이것을 불쌍하게 생각을 해서 쉽게 배워서 쉽게 쓸 수 있는 새로운 글자 28개를 만들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즉 뭐예요? 세종대왕은요, 중국의 글자인 한자와 우리말이 서로 달라서 백성들이 글을 쓸 수가 없어서 내가 그것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28글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글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백성들도 글을 쓸 줄 알아야 돼. 자, 그렇게 생각했던 데에는요, 1442년에 있었던 이 일이 아주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 세종이 36살의 일이었는데요. 세종대왕이 하루는 신하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백성들은 법을 잘 모르잖아? 그래서 어떤 죄가 큰지 어떤 죄가 작은 죄인지 몰라. 그리고 백성들은 또 글을 모르잖아. 그래서 큰 죄는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뭐 그림 같은 것을 사용해서 조금 쉽게 가르쳐 주는 것이 어떨까? 라고 신하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때 그 신하는 허조라는 신하였는데요.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됩니다. 백성들에게 법을 가르쳐 주지 말자고? 왜? 백성들이 법을 알고 큰 죄와 작은 죄를 알게 되면 큰 죄는 벌을 받으니까 피하고요. 작은 죄를 선택해서 죄를 많이 짓게 됩니다. 이상한 말을 하고 있죠. 그렇게 법을 이용해서 우리 양반을 무시하게 될 겁니다라는 굉장히 이상한 말을 합니다. 자, 세종대왕은 마음으로 생각을 했겠죠. 아니, 그러면 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벌을 주는 게 말이 돼? 우리 백성이 법을 알아야지. 우리 백성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인데 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게 되었다고 결심을 했다고 하는 게 역사학자들의 다양한 그 의견 중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양반들은요, 이미 한자를 잘 알고 있었어요. 한자는 중국에서 온 글자였죠. 그래서 읽고 쓰는 것에 전혀 불편함이 없었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이거 보세요. 정말 바빠 보이죠. 자, 그런데 여기 양반은 뭐 하고 있습니까? 누워서 가만히 보고만 있죠. 자, 그러니까 글을 쓸 시간도 없고요. 글을 쓸 돈도 없고요. 결국 글을 모르는 거죠.
배울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돈도 없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백성이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렇게 나라의 관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 내 이야기 좀 들어줘요. 그런데 관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러니까 글로 써서 줘.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 글을 압니까? 모르죠. 아니, 글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양반들을 비판하고 싶어도 전혀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백성들을 아끼는 마음 때문에 세종이 결국 훈민정음을 만들게 되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힘든 일이 있거나 양반에게 나쁜 일을 당했을 때 백성들이 자기의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글을 모르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한자를 배우면 되지 않나요? 자, 한자는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진짜 어려운 글자예요. 지금도 요즘에 한자를 사용하려면 1300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한자 배워야 되는 한자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매일마다 일을 하는데 언제 이 많은 글자들을 다 배워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28개의 글자를 만드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훈민정음을 통해서 백성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더욱 자유롭게 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여러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왕이 바로 세종대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을 때 양반들은 어땠을까요? 좀 더 쉬운 글자 28개의 글자로 이제 우리가 글을 쓸 수가 있으니까 더 편하니까 양반들이 좋아했을까요? 진짜 싫어했다고 합니다. 이 글자는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세종대왕의 신하 중에 최만리라는 사람은 있는데요. 이 최만리라는 사람이 몇 가지 이유를 말하면서 훈민정음에 대해서 왕에게 직접 반대를 했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첫 번째, 세 글자를 만들어서 사용한다는 사실이 중국에 알려지면, 즉 중국이 알면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조선시대는요, 사대라는 것을 했는데요. 사대가 무엇이냐?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게 쉽게 이야기하면 형님 이렇게 하면서 형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중국을 형님의 나라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조선은 동생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동생의 나라에서 마음대로 세 글자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당연히 중국에서 뭐라고 하겠죠. 그래서 중국이 싫어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당연히 형님 나라인 중국의 문화가 더 높다고 생각을 했겠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중국의 문자인 한자를 대신하고 훈민정음을 쓰면 우리는 문화가 뒤떨어진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한자를 쉽게 바꾼 글자가 이미 있는데 왜 또 세 글자를 만들었습니까? 자, 그때는 이두나 뭐 향찰이라는 다른 쉬운 글자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 양반들이 볼 때는 쉬운 글자였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사실은 한자를 사용해서요, 우리나라의 그 글 순서에 맞게 그렇게 마음대로 집어넣은 글자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한자를 배우지 않으면 이것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양반들은 이두를 쉬운 글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자를 쉽게 바꾼 글자, 즉 이두향찰이 있는데 왜 또 세 글자를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국 학생들 이렇게 쓰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전부 한자를 사용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세 글자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세 글자만 사람들이 배워서 나중에 한자를 못 읽게 되면 옛날 책들도 못 읽게 됩니다. 한자 못 읽게 되면 어떻게 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최만리가 이렇게 이유를 말했지만 사실 최만리뿐만 아니라 많은 양반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면 백성들이 글을 알면요, 양반들이 귀찮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양반의 잘못에 대해서 서로 글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럼 양반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귀찮아지는 거죠. 옛날에 글씨를 쓸 수 있다는 것은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여기는 수메르라는 나라의 문자고요. 여기는 이집트. 그리고 이건 중국의 초기의 갑골 문자라고 하는데요. 자, 이 문자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보통 사람들은 사용할 수도 없어요. 쓸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고 굉장히 높은 사람들만 배울 수 있던 게 바로 이 글자였어요. 그래서 혹시 보통 사람들이 이런 글자를 배우게 되면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사형을 내릴 정도로 죽일 정도로 굉장히 큰 죄였어요. 그래서 글씨를 쓸 수 있다는 것은 진짜 큰 권력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종대왕이 백성들에게 글자를 주게 되면, 그리고 백성들이 글을 쓰게 되면 양반들은 권력의 많은 부분들을 잃게 되겠죠. 즉 뭐예요? 백성들에게 정치적인 힘이 생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반들은 새로운 글자 만드는 것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들이 얼마나 이 백성들을 무시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종대왕은 그 백성들을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 훈민정음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요, 글자를 만들어서 백성에게 준다라는 것이 정말로 큰 권력을 준다라는 의미거든요. 네, 그런 큰 일을 세종대왕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세종대왕은요, 양반들이 반대할 것도 이미 알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훈민정음을 비밀스럽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훈민정음을 만든 거야 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5번째 질문입니다. 세종대왕은 글자를 만들 지식이 있었을까? 왕이 진짜 바쁜데 글자에 대한 지식까지 공부할 정도로 시간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언제 배운 거예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세종대왕의 언어학에 대한 지식은 그 시대의 최고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음소라는 개념을 찾아낼 정도로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신하들과 언어와 관련된 토론을 할 때 세종대왕은 다 이겼다고 합니다. 네가 언어학을 알아? 자, 그래서 훈민정음을 만든 것이 1443년이라고 약간 말씀을 드렸죠. 자, 만든 것은 뭐라고요? 창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1443년에 만들었는데요. 사실 세종대왕은 이미 1436년부터 언어학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적혀 있지 않지만 이 언어학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는 것은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446년부터 이미 언어학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종대왕은 이미 이때부터 정치의 대부분을 자기 아들, 즉 세자에게 맡겼습니다. 아들아, 이제 네가 정치를 좀 해. 네,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는 뭐 하실 거예요? 비밀.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때부터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훈민정음은 1443년에 만들어졌고요. 자, 이것을 창제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1446년에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것을 반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만들기만 한다고 해서 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이 훈민정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요. 먼저 정음청이라는 나라의 기관을 만들어서 훈민정음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였고요.
이렇게 생기진 않았겠죠? 자, 그리고 한자로 적혀 있는 책을 다시 훈민정음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뭐 석보상절이라는 불교에 관련된 책들, 자, 용비어천가는 조선시대 왕에 대한 이야기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다시 훈민정음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관리는 의무적으로 훈민정음을 배우게 했어요. 배우세요. 그리고 과거 시험에 훈민정음 시험을 만들고요. 또 신하와 나라의 기관에 훈민정음으로 만든 글을 보냈습니다. 자, 받아. 이렇게. 그 덕분에 학자, 양반, 여자, 백성, 노예까지 전부 다 훈민정음을 쉽게 배울 수 있게 되었죠. 물론 훈민정음은 중간에 좀 없어질 위기도 있었어요. 조선시대 중간에 가면 이 연산군이라는 왕이 훈민정음을 없애려고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었을 때 그때도 훈민정음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없어질 위기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끝까지 남아서 지금의 한국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은 한국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보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한글날이 있었기 때문에 훈민정음과 관련된 다양한 역사적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세종대왕이 했던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 중에서 훈민정음이 가장 유명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사실이지만 그것 말고도 세종대왕은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조금 했지만 또 남아있는 세종대왕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세종대왕과 육아휴가인데요. 귀여워요? 자, 세종대왕은요, 육아휴가 제도를 만들었다고 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대왕은 약 55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노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노예는 약간 동물처럼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 세종대왕은 아이를 낳은 노예에게 휴가를 주었어요. 노비를 위해서 휴가를 만들어야겠어. 자, 그래서 엄마가 여기 엄마 아이를 낳기 전에 30일 그리고 아기를 낳고 나서 100일 총 130일 동안 긴 휴가를 주었다고 해요. 어우, 좋죠. 자, 그리고 또 아내가 혼자서 아기를 키우면 힘들죠. 그래서 남편에게도 30일 동안 휴가를 주고 아내를 도울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자, 요즘은 한국에 육아휴가가 있기는 하죠. 그런데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도 육아휴가가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세종은 약 550년 전에 이런 휴가 제도를 만들어서 노예들이 충분히 쉬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보고 우리가 애민사상이라고 하는데요. 자, 애는요, 사랑하다. 자, 민은요, 백성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애민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세종대왕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여러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세종대왕과 고기. 여러분 고기 좋아합니까? 네, 선생님 고기 좋아합니다. 자, 세종대왕과 고기인데요. 자, 여러분 이거 어디에 있는 세종대왕 모습인가요? 그렇죠. 여기죠. 만원이죠, 만원. 네. 만원 지폐에 있는 세종대왕의 모습인데요. 사실 이 모습이 세종대왕의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모습도 사실은요, 세종대왕의 진짜 얼굴은 아니에요. 미안, 내 진짜 모습이 아니야. 세종대왕의 얼굴 그림은요, 옛날에 있었는데요, 지금 사라졌어요. 그래서 사실 세종대왕의 얼굴은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랑 이런 것들 전부 다 사실 상상해서 그린 건데요. 그런데 사실 그 역사책을 보면요,
세종대왕은 좀 뚱뚱한 편이라고 하셨다고 하네요. 놀랐습니까? 진짜? 그래서 오히려 이런 모습이 좀 더 세종대왕에 더 가깝다라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세종대왕은요, 책 읽는 것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공부가 좋아.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또 너무 좋아하셨고요. 운동 싫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기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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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로 좋아했느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종의 아버지였던 태종, 네, 이방원은요,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야, 세종은 고기 없이는 밥을 먹지 않으니까 꼭 반찬에 고기를 넣어야 해. 우리 아들 고기 좀 좋아한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은 평소에는 진짜 착하셨는데 식사를 할 때 신하들의 고기보다 자기 고기가 더 적다고 담당 요리사에게 벌을 내린 적이 있어요. 평소에는 착하신데 신하가 내 고기가 더 많네 이렇게 하면 화가 나셔가지고 담당 요리사에게 화를 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종대왕이 오늘 나 오늘 고기 안 먹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날에는 신하들이 걱정을 했다고 해요. 어디가 아프신 건가?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 이 정도로 고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세종대왕은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고혈압, 당뇨, 비만 같은 이런 병들이 항상 있었다고 하네요. 결론은 채식을 하자. 자, 농담이고요. 완벽할 것 같은 세종대왕에게도 이런 인간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었습니다. 재밌었나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세종대왕과 관련한 이야기는 세종이 사랑한 과학자 장영실이라는 사람인데요. 세종은 한글뿐만 아니라 음악, 그리고 농사, 그다음에 천문학. 자, 천문학이 뭐죠? 별을 관찰하는 거죠. 그리고 과학에도 관심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은 공부는 다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세종의 과학과 천문학을 도운 사람을 알아보려고 해요. 바로 이 장영실이라는 사람인데요. 왜 중요하냐면 부산 사람이에요. 자, 세종은 양반이든 노예든 상관없이 실력이 뛰어나면 과학을 연구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하네요. 네, 이런 과학들. 양반이든 노예든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장영실은요, 부산 동래 출신으로요, 예, 노비, 즉 노예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장영실은요, 물건 만들기를 진짜 잘했다고 했는데요. 특히 그 물건은 지금까지 있던 것이 아니라 막 새로 개발한 물건, 지금까지 없던 물건들을 장영실이 막 잘 만들어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 장영실의 실력이 점점 소문이 나서 장영실은 동래의 그 관가에서도 일을 하게 되었어요. 자, 관가가 뭐죠? 정부의 일을 하는 곳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요즘에 뭐 시청 정도가 될 것 같네요. 동사무소 이 정도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동래 관가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종이 왕위에 오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나는 실력 있는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들에게 양반이든 노예든 관계없이 과학을 잘하는 사람을 추천하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때 이 동래 관가에서 장영실을 추천합니다. 이 사람이 일을 잘해요.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영실은 노예 출신이지만 나라의 높은 관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완전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조선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요, 이 농사였는데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양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 농사의 이 벼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하늘에 내리는 이 비가 얼마나 오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 비의 양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세종대왕은 장영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장영실, 비가 얼마나 오는지 알 수 있는 기계 좀 만들어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말을 듣고 장영실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여자가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빗물을 받기 위해 그릇을 마당에 내놓은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장영실이 저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장영실은 이 빗물을 받아서 그 양을 알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는데요. 그게 바로 치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가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서 비가 차서 여기 보고 이제 양을 알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치구기는 1441년에 만들어졌고요. 세계에서 최초로 강우량, 즉 비의 양을 확인하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이 서양에서는 치구기가 1639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것보다 훨씬 먼저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치구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 말고도 장영실은 해시계, 물시계 등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하늘의 별을 관찰할 수 있는 혼천이라는 기계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장영실이 조선의 과학을 굉장히 많이 발전시켰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세종이요 노예를 싫어했다면 이런 기계들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겠죠? 자, 그래서 장영실도 정말 대단했지만 이렇게 사람의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한 세종대왕도 참 대단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종대왕이 그 한글을 만든 것도 결국 백성이 정치적인 힘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장영실 같은 이 노예들도요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사용했던 거 보면 정말 세종대왕은 백성들을 진짜로 사랑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대왕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세종대왕을 존경하는 왕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이 재미있으셨나요? 조금 죄송한 것은 선생님이 지금 좀 백신을 맞아서 조금 열이 많이 나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 수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선생님이 노력은 했지만 조금 혹시나 말이 부드럽지 않았던 게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또 우리가 더 열심히 같이 공부를 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